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캐스트 2013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정재권 기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서울 강남의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삼성전자 앞은 노동자 집회로 익숙한 곳이지만 이날은 다소 특이했습니다. 10월 31일 자살한 삼성전자 서비스 수리기사 최종범 씨의 유족들이 나와 최 씨가 감정노동에 따른 산업재해에 시달리다 죽음을 선택했다고 호소했습니다. 감정노동 산재를 공론화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노동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 문화부 남은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남 기자는 요즘 한겨레 지면을 통해 마음을 짓밟는 감정노동이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정노동, 조금 생소한 개념 같습니다. 감정노동이 뭔가요? 예,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1980년대 미국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가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남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것, 내 마음이 설령 기분이 안 좋더라도 기분 좋게 웃거나 미소를 지어 보이는 일을 감정노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대표적인 직업군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 사회에서는 감정노동 종사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뭐 관련 통계라든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2009년에 80년대에 미국에서 감정노동 책이 나왔지만 2009년에 우리에게 이제 엘리 러셀 혹실드 책이 소개가 됐고요. 2010년에 민주노총에서 처음으로 서비스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노동 실태 조사를 벌였습니다. 2012년에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낸 통계를 보면요. 현재 취업자를 2,468만여 명으로 치는데요. 그 중에 절반, 1,266만 명을 감정노동자로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도매업, 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종사자들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금의 감정노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있는 취업자 2명 중 1명이 감정노동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실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분들일 텐데요. 요즘 감정노동이 관심사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예, 2009년에 그 엘리 러셀 혹실드 책이 우리에게 번역이 되고요. 네. 2010년에 민주노총에서 처음으로 그 서비스직 노동자들 그 상황을 조사를 하면서 감정노동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때 그 주로 대상이 되신 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도매업과 소매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런 분들이 실제 어떻게 감정노동을 수행하느냐라는 건데요. 실제 하면서 그들의 우울증 지표라든가 이들이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단순히 월급을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감정 소진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까지 안게 되었다. 이런 사실들이 좀 골고루 밝혀진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정노동의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남 기자가 취재했던 사례로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사실 감정노동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좀 집중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는 또 그 라면 상무라고 하는 또 그런 그리고 그 비행기에서 그 신문지를 말아서 그 직원을 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기획을 시작하면서 가장 경계한 것은 몇몇 진상 고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몇몇 감정 노동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진상이 되고 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가, 이것을 되게 알고 싶었습니다. 이 기획을 처음에 시작한 게 마인드 프리즘에서 지난 8월부터요. 대한민국 직장인 마음건강 그 캠페인이라는 집단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50명씩 그 직군별로 감정노동자를 50명씩 해서 10차례 동안 만난다, 이런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을 동행 취재를 하면서 모두 합쳐서 500명의 그 감정노동자를 만나겠구나. 그러면 이들은 직군별로 어떻게 다를까라는 그런 관심도 굉장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만나보니까 그들은 직군별로 그렇게 다른가라는 의심이 지금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인 피해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간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굉장히 동일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감정 노동자를 만나든 간에 상담 자리에서는 특히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뭐 늘 있는 손님을 만났죠. 그래서 항상 오늘 그러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달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눈물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늘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지만은 그 구체적인 하나하나는 이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새겨져 있는 셈인데요. 예를 들면은 콜센터의 사례들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한 콜센터 상담원 같은 경우에는 그날도 그냥 진상 고객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상 고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들으면 알만한 그런 회장 가족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물건이 왜 아직 안 도착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문 번호를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딱 해서 주문 번호를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상담원한테 먼저 이름이 뭐냐 물어봐서 누구야 빨리 찾아라, 너 빨리 찾고 있냐, 안 찾고 있으면은 너 누나를 쳐서 뭐 누나를 빼서 당구를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이렇게 막 쏟아내니까 이 상담원이 너무 당황해서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낮이든 밤이든 전화해서 주문한 물건을 받을 때까지 계속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누구야 너는 왜, 너 때문에 내가 잠 한숨 못 잤다, 너 때문에 입은 내 감정적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거냐 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따지고 들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사실은 그 상담원이 그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면서도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무능한 것 같고 회사에서 찍힐 것 같고 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안고만 있었다는 점이 좀 굉장히 마음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최종범 씨가 일했던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그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사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그 지회장이시죠. 노동조합위원장님을 희망식당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감정 노동자를 취재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 대표 감정 노동자다, 그 점을 모르냐, 제발 알아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으로 든 게 그 인민재판, 우리는 매일 인민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수식어나 이렇게 과장법인지 그렇게 궁금했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저희가 보통 그 집에서 가전 수리기사님들이 오셨다 가시면 만족하셨는지 해피콜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뭐 만족이면 1번, 뭐 불만이면 2번을 눌러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센터에서는 한 기사가 출장 갈 때마다 20번 정도, 한 기사마다 한 달에 20번 정도 해피콜을 하게 돼 있고요. 그걸 가지고 점수를 측정을 하는데요. 서비스 센터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엄격하게 하는 데가 있고 좀 더 느슨하게 하는 데가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기사마다 점수가 나오는데요. 매우 만족일 때는 10점, 그리고 불만일 때, 매우 불만일 때는 0점입니다. 매우 불만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은 그 기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객이 자신한테 화나지 않도록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매우 만족이 아니라 그냥 뭐 바쁘니까 뭐 보통 정도 했죠 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인민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민재판의 내용은요, 그 서비스센터 사업장 안에서나 옆에 있는 방에다가 그 역할극을 할 수 있는 방을 꾸며 놓는다고 하고요. 거기는 고객 집하고 똑같이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삼성전자 가전제품들로 쭉 꾸며 놓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문 밖에서부터 그거를 재연을 한다고요. 따르르릉 하면은 여보세요? 예, 저 고객님 집 앞인데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그 고객 앞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재연해봐라, 이런 이제 요구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할극은 보통 업무 시간 밖에 열려야 하니까 밤 9시에 열리거나 뭐 성수기 때는 새벽에 6시 이때쯤에 모아놓고 기사들을 모아놓고 같은 조원들도 모두 다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뭐 매우 불만도 아니에요. 보통 내지는 그냥 만족 정도를 받은 기사들은 거기에 들어가고 자기가 고객한테 어떻게 했길래 매우 만족을 받지 못했는지 하나하나 재연을 하면 동료들이 보면서도 너무 바쁘고 너무 졸리니까 짜증이 나갖고 야, 너 똑바로 해라, 너 가서 빌기라도 했어야지, 네가 안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고생 아니냐,
이런 거를 하고 그 당사자는 얼굴이 시뻘개지고 너무 부끄럽고 미안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출범한 이후에 지금 역할극은 이제 그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조에서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 쪽에서는 해명을 통해서 그 안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일부 센터에서 마음대로 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은 대책서라고 해서 이걸 또 자아 비판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고객들의 불만은 보통 삼성전자 제품이 문제가 있어서 정말 화가 난다. 이것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사들의 역할이거든요. 그 기사들은 보통 대책서를 통해서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하더라도 기사가 이것을 제품에 대한 불만을 모두 덮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잘했어야 하는데 저는 프로답지 못한 기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없이 자기 반성문을 보통 남아서 2시간 정도는 쓰고 그래야지 퇴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들 하나하나가 제가 만났던 조합원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울산센터에서 일하시는 분 중에 한 센터에 2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고객 집에만 가려고 하면은 집 앞에서 숨이 막혀서 쓰러지는 그런 장애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만두지 않고 일하냐고 했더니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너무 실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늘 조마조마한 마음인데요.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대로 기사가 나간 그날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가 그 노동조합 상황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국감장에 불려온 바로 그날 그 최종범 씨가 자살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살한 최종범 씨 유족들은 산재라고 주장을 하고 산재 처리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을 이른바 직업병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일 텐데요. 그 감정노동이 직업병으로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사실은 감정 노동에 대한 그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직업병으로는 인정하지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SK텔레콤 그 고객센터에서 굉장히 이와 유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네. 고객이 문제가 생겨서 그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이 좀 상식적으로 온당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회사에서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 상담원에게 고객에게 사과하라 라고 이렇게 상담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했고요. 상담원은 그것으로 인한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고? 예. 다행히도 이분은 이제 살아계셔서 그 이후에 과연 이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되돌아보면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회사 쪽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고요. 손해배상을 신청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인정을 청구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서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가 결론적으로는 7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건데요. 사실은 그 감정 노동자가 그 이후에 그 감정 노동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치료비만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절대로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원이 당시 판결문에서 불과 몇 달 전에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업병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고객이나 누구의 잘못이 아닌 회사 책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법적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정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법적 제도적 장치 사실은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려고 하는 움직임, 노력 이런 것들은 없나요? 예, 지금 민주당 한명숙 의원실에서 계속 감정노동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이고요. 사실은 이거는 현장에서 감정노동자들의 상황을 취재한 저희에게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고 사업주가 감정재해를 예방하고 치료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건강장애를 고객의 폭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고객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고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이 문제가 된 지가 여러 해가 됐기 때문에 각 회사마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담사, 대기업에서는 상담사나 휴식실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가 자살한 뒤에도 삼성전자 쪽에서 그러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취재한 그 과정에서 만난 노동자들 대부분이 회사가 내가 그 상담실에 가는지 지켜보고 있다. 다 알 것 같다.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 그것을 회사가 다 들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되풀이하지만 고객과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가 감정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을 좀 이렇게 전환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녹색병원 연구소의 조사에서 보여지듯 전체 취업자의 절반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 원래 그런 것 아니냐 등의 이유를 대며 감정노동 종사자들의 웃음과 친절을 당연시해왔습니다. 그 웃음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우울증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눈길을 주지 못한 것도 물론입니다.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돼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이 더욱 건강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힘이 실리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감정노동을 주제로 문화부 남은주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리즈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캐스트 2013을 마칩니다. 저는 정재권입니다. 감사합니다.